아멘. 두보라 성가대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길을 가시는 우리 두보라 성가대와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방공투사 이승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말씀은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 근현대사 시리즈를 4권을 집필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1권 근현대사 시리즈 1권 말씀을 가장 많이 참고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공투사 이승만. 자, 방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방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방공이라는 말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뜻하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은 투철한 방공 정신으로 일평생 온몸으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그래서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시고, 그리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서 공산 침략으로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방공투사가 되겠습니다. 1945년 당시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공산주의의 사탕 발림에 다 속아 넘어가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하면 다 열광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좋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그리고 중국, 동남아시아는 이 공산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을 보시면 전부 다 빨갛게 공산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나라,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유일하게 여기 살아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 주변에 이 공산화된 나라가 44개국이나 되는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헌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는, 그래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이 자유를 통해서 국민이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 국가가 바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발전된 조국에서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방공투사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공산주의와 싸워 이길 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바로 이승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이 조그만 대한민국이 살아남은 것은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 이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 이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부터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공정신이 너무나도 많이 흐려진 가운데에 방공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1980년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방공이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방공의식이 투철했는지, 방공정신이 투철했는지, 이 도둑이 남의 집을 이렇게 도둑질을 하다가도 저 간첩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던 도둑질을 멈추고 경찰서에 이 간첩을 신고할 정도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이 방공정신이 아주 투철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987년부터는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은 우리 사회에서 혐오스러운 용어가 되게 되고, 정부마저도 이 방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기피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실시해오던 이 방공교육을 폐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반공투사 이승만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켜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도 이 이승만의 반공 정신으로 무장하여서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평강의 반공투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반공투사 이승만은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반공 독립 노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였죠. 네, 반공 독립 노선을 분명히 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에 우리는 기대했었죠. 야, 이제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 3.1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오히려 더 가혹해진 일제 탄압 가운데에 마음이 극도로 허탈감 가운데 낙심하게 되기까지 됩니다.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게 유혹했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된 그 최초의 동기는 바로 항일 독립운동의 한 단편으로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레닌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소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공산화 물결이 아주 급속히 확산되게 됩니다. 근데 당시 레닌의 이 공산혁명 정권은 공산화를, 전 세계를 공산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식민지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았던 이 다수의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마저도 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때 당시 알지도 못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선택한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선두에서 지휘했던 자가 바로 박헌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이 공산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반공 독립 노선을 분명히 하였는데요. 이승만은 이 태평양 잡지에서 1923년 3월호에서 공산당의 당부당을 발표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논설을 발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이승만은 공산주의가 부당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들어서 공산주의를 비판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 공산주의가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면 왜 안 되느냐. 첫째, 이 공산주의는 재산을 나누어 가지자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재산을 다 합해서 나누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결국 저마다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는 자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말은 원래 모든 물건과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균등하게 분배하자는 재산 공유 사상에서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상적인 평등 세계가 이루어진다,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저쪽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렇게 막 놀면서 대충 했던 사람이나 똑같은 월급을 준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노력에 대한 개인의 정당한 대가,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는 공산주의는 결국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서 전국에는 골고루 다 가난하게 되는 바로 거지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채택한 나라들마다 하나같이 경제난에 다 허덕이는 것이죠.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땀을 흘리는 이 노동의 신성함과 그 대가의 소중함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공산주의자들은 자본가, 기업가를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부자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기업들,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기업들을 다 없애고 그 부자들의 돈을 다 나누어 가져서 살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자본가 기업가를 없애면 자본가들의 경쟁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결국은 기술 개발이 중단되어서 물질 문명이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미 이때 시장 경제의 핵심 원리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산주의는 지식 계급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지식인을 없애면 모두가 다 무식자가 되어서 그 민족은 역사에서 퇴보하게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승만은 교육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한다라고 생각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 계급을 더욱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죠. 또 네 번째로, 이 공산주의는 종교를 혁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타락한다라고 이 공산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가 가장 경계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이 레닌은 일찍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정의하고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 공산주의의 핵심 사상인, 공산주의 핵심 이론은 유물론인데, 이 유물론의 선구자인 포이에르바하는 그에 져서 기독교의 본질에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무신론에서 시작된 사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교회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무신론과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극렬히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공산주의자들은 정부와 군사와 국가 사상을 다 없애야 된다, 국가 소멸론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승만은 이렇게 주장을 하며 비판을 합니다. 설령 세상이 다 공산당이 되며 동서양 각국이 다 국가를 없이 하여 세계적 백성을 이루며 군사를 없이 하고 총과 창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들지라도,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국가를 없이 해서 완전 유토피아를 이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총칼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인은 일심단결로 국가를 먼저 회복하여 세계의 당당한 자유국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길러서 우리의 적군의 군함이 부산 항구의 그림자도 보이지 못하게 만든 후에야 생각할 문제라며, 국가가 없이는 우리 2천만이 모든 백성들이 다 백만장자가 된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의 소중함을 알고 국가가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 없다라는 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것이죠. 실제로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데, 그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국가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자유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라는 명목으로 이 무정부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위선이고 모순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당은 이 국가가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 공산당은 이 국가 위에 당이라는 조직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 위에, 사실 우리나라는 국가가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이죠. 그러나 이 공산주의자들은 국가 위에 당이라는 조직 계급이 지배하는 체제가 바로 공산국가입니다. 당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 노동당을 보시면, 이 북한 노동당은 북한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위에 상위에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원래 민주정치를 하는 자유나라는 어떠합니까? 국가의 권력이 최고죠. 근데 그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고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상권 분립을 통해서 서로 견제하고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산국가는, 공산주의자들은 이 국가 위에 당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당이 이 모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의 주장이 왜 모순이냐? 이 공산주의자들은 실상은 이 당이라는 최고의 계급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이 권력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을 하고, 이 당이라는 최고의 권력으로 백성을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폭력으로 사회 질서를 전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다 같이 평등하게 잘 사는 사회가 아니라, 실상은 이 공산주의 사상은 당 간부들만, 최고 권력을 갖는 당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독재 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은 이 지금 조국을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나라가 있어야만이 백성이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독립운동가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그들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서 이들의 사상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승만이 이 글을 기고한, 이 글을 논설을 쓴 68년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러시아의 공산당은 이 글에서 이승만이 정확하게 지적한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며 결국은 1991년 12월 31일 완전히 붕괴되어서 역사의 무대 속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공산주의가 자유와 번영,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이 허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승만은 어떻게 이 반공 독립 노선을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공산주의자들의 그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할 수 있었을까? 세계 어느 나라에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이 공산주의를 실체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이승만은 그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반공 독립 노선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승만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한결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로 이승만의 이 반공의 원천은 철저한 기독교 정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고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승만은 이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죠. 그래서 성경을 사랑했던 이승만은 진리에 정통한 자였기 때문에 공산당의 거짓의 가면에 속지 않고 쉽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공투사 이승만은 이렇게 공산주의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반공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승만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이 국시라는 것은 이 국가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세우되 반공적인 국가 이념으로, 정책으로 나라를 건국한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패망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이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은 소군정이, 남은 미군정이, 이렇게 미군정이 실시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련의 스탈린은 처음부터 한반도를 이 공산화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소련군은 신속하게 북한에 진입하였고, 북한은 소련에 의해 공산 독재 국가 건설이 일사불란하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한 사정은 어땠을까요?
참으로 안타깝게 이 남한은요, 미군정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미군정 하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빌미로 박헌영을 중심한 이 공산주의자들의 건국을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남한마저도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처음으로 위대한 순간인 것이죠. 남북한 모두 공산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였습니다. 박헌영은 1945년 9월 6일, 그러니까 해방된 지 지금 우리가 해방이 8월 15일 날 됐기 때문에 해방된 지 지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 경기여고 강당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급조하여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느냐, 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라가 세워지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다.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배고픈 시대였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제일 불쌍한 노동자, 농민, 이 근로자들을 옹호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국민들, 그리고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78%나 공산주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은 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꿈을 안고, 이 부푼 꿈을 안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승만이 이 고국에 귀국했을 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조국은 허리가 반으로 잘려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상태였고, 이 남한마저도 공산주의자들이 건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승만은 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다 이승만이 대통령감이다라고 다 지지를 하고 있었을 때요. 그래서 박헌영은 지금 자신이 세웠던 이 조선인민공화국 이 주석의 최고 주석 자리를 이 이승만이 맡아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 번 부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신이 세운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든든해지고 공산국가가 남한에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승만은 계속해서 재차 이를 완강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이승만은 1945년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에 서울중앙방송국 KBS를 통해서 공산당에 대한 나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우리 형편으로 공산당을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세계 각국에 대하여 선언합니다. 온 세계를 파괴하는 자도 공산당이요, 조선을 파괴하는 자도 공산주의입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앞으로 건국되어야 할 이 남한의 나라가 바로 이 남북한의 나라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전 세계 만방에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박헌영은 이때부터 이승만을 민족 반역자라고 비난하였고, 이때부터 비난한 이 박헌영의 비난은 오늘날까지 이 공산주의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미영소 세계국 외상회의에서는 한국을 5년간 신탁 통치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 신탁 통치라는 것은 바로 자치 능력이 부족해서 정치적으로 혼란이 우려되는 그 지역을 잠정적으로 다른 강한 나라들이 잠정적으로 위임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신탁 통치란 결국 또 다른 노예의 삶을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탁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제 노예 사회를 했는데 우리가 또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통치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반탁 운동을 이끌었고, 그런데 이 박헌영도 처음에는 반탁 투쟁을 열심히 벌이다가 소련의 지령을 받고 와서는 갑자기 찬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주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또 주장을 하느냐?
조선에 대한 소련의 한개국 신탁 통치를 절대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 통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설치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은 이 친소 정책을 앞세웠습니다. 소련과 친하게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친소 정책을 앞세워서 소련과 합하여 좌우 합작 연립 정부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이 좌우 합작이라는 것은 이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좌익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익 세력을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을 연합한 연립 정부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은 이 좌우 합작이 연립 정부를 세우는 것은 공산화로 가는 길임을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대한민국은 반드시 반공 국가가 세워져야 되며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좌우 합작 정부로 소련이 만약에 남한에 발을 이렇게 들이게 되면 결국 한반도는 공산 국가가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의 이러한 투철한 반공 의지가 담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공산분자는 집 안에 불을 지르는 자인데 공산분자와 협동통일하자는 이들 때문에 집이 언제 방화될지 몰라서 불안하여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터이다 라면서 이승만은 이 공산주의자들과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남한은 미국이 아무런 대책 없이 미소 합작 신탁 통치를 운운하면서 우왕좌왕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정부가 수립되고 있었습니다.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고 토지개혁법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공산당 정부가 들어선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 글씨가 조금 잘렸는데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그죠? 성립.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는 우리의 정부이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북한의 이 정부가 언제 세워진 거예요? 46년 2월 8일에 해방된 지 1년도 안 되었는데 이렇게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러나 이 분단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분단의 책임을 남한과 이 미국에 떠넘기기 위해서 공식적인 정부 수립 선언은 이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된 다음 9월 달에 수립 선언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미 북한에서는 실질적인 단독 정부가 수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 남한만이라도 공산화를 막기 위해 정읍에서 처음으로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이 연설을 언급하면서 오늘날 어떤 자들은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남북한으로 분단시킨 분단의 원흉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미 북한이 먼저 정부를 수립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미소 공동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한의 문제는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고, 유엔으로 가져가서 유엔의 결정하에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단독 선거일이 결정되게 됩니다. 1948년 5월 10일로 확정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들은 이미 공산국가를 세워놓고, 왜냐하면 남한까지도 지금 공산화를 세우기 위해서 운동을 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헌영의 공산 세력들은 온갖 폭력, 방화, 살상, 무장폭동, 총파업, 군 반란을 일으키며 건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좌우 합작 세력이 또 있는 거예요. 중립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들 세력 역시 끈질기게 남한의 단독 건국이 되는 것을, 단독 정부 수립이 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때 김구는 이 공산주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우리 민족이 두 동강이 날 수가 없다, 이러한 일념으로 1948년 4월 19일
그러니까 50선거가 있기 바로 전이죠. 38선, 여기가 지금 38선인데요. 이 38선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38선을 넘어서 평양으로 올라가 김일성과 만나서 끝까지 남북한이 통합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협상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미 소련에 의해서 공산국가가 인민공화국이 다 수립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김구의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김구는 돌아와서도, 남한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김구는 이 50선거를 무효화하려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이승만은 이러한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반공을 국시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일제가 물러간 그 공간을 소련 공산 독재가 또다시 우리나라를 식민지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매우 어렵고 혼란했던, 너무나도 힘든 그 시기를 넘어서 5천년 한민족 역사상 최초로 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탄생시킨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최빈국, 너무나도 가난했던 식민지 조선이 유엔의 승인을 받았고, 또 마침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오늘날 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이렇게 우뚝 솟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에 이 아무런 대책 없이 미소 합작 신탁통치를 운운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김구 선생의 주장대로 남북 좌우 합작을 시도했다라면 우리나라 한반도는 분명히 공산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과 폴란드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의 루즈벨트가 스탈린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좌우 합작 정책에 동조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과 폴란드는 결국 민주 세력이 다 축출되게 되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적인 성견지명과 강력한 반공주의가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었을 것이고 건국조차 불투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계 누구도 감히 비판하지 못했던 이 공산주의를 세계 최초로 비판한 이승만 대통령, 세계 대재앙인 이 공산주의를 한반도에서 막아낸 이 이승만 대통령, 이 반공정신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공투사 이승만은 이 공산을 국시로 한, 반공을 국시로 한 나라를 건국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났던 이 공산당들의 침략, 나라가 세워졌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반공투사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공산 세력들은 더욱 거세어졌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최후 마지막 보루였던 군대마저도 총부리를 거꾸로 돌려차고 대한민국 정부에 맞서는 반란군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이 반란을 계속해서 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신생 정부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어떻게 했느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수많은 남로당들을 이때 처벌함으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근데 이 국가보안법은 이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너무나도 나라의 안전과 국민을 지키는 너무나도 소중한 법인데, 이 법은 악법이라며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안정장치인 것입니다. 그럼 반국가 활동을 일으키는 그 단체가 누구냐? 반국가 단체는 바로 북한 공산당인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의 총부리를 겨누리고 있는. 최근 2025년 9월 25일에는 전직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의 악행, 나라를 팔아넘겨도 이들을 처벌할 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보안법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존치돼야 되는 아주 너무나도 소중한 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공투사 이승만은 어떻게 나라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켰습니까? 6.25 전쟁의 위기에서 나라를 지켰는데요. 어떻게 지켰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으로 이제 탄생한 지 2년도 되지 않은 신생 대한민국은 최대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전폭적인 이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전쟁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은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고 우리나라 육군 총병력 50%가 몰살당하게 됩니다. 당시 동맹국 하나 없던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나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 미군과 유엔군의 참전을 이끌어내어서 이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 기간 중 내내 이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이 80이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 할아버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거의 매주 전방부대를 찾아 위로와 격려를 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1951년 동부전선 시찰 중에 이 찌푸에 올라서 즉석 연설을 하며 장병들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벤 플리트 장군은 이 라이프 잡지에서 이렇게 이승만 전쟁 중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거의 2년간을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 함께 온갖 역경을 마다않고 전방부 훈련지구를 찾았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직접 이 국민들과 군인들과 함께 싸워서 지켰던 이 반공투사였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카 난중일기에는 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딘 장군의 이 대전 방어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 수도를 대구로 옮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초 미국 대사가 이승만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가 안전해야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최고 그 지휘관이 죽으면 그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죠. 너무나도 이 이승만의 안전과 이 정부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정부를 더 멀리, 대구가 아니라 더 멀리 제주도로 이전할 것을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승만은 갑자기 늘 주머니에 지니고 다녔던 권총을 빼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무초대사를 향하여 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공산군에게 포위당한다면 나와 내 아내는 이 총으로 자결할 것이요, 우리는 정부를 한반도 밖으로 옮길 생각은 조금도 없어. 우리 모두는 함께 일어나 끝까지 싸울 것이요, 결코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요. 결국 무초대사는 이승만을 이기지 못했죠. 혼비백산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 침략으로부터 끝까지 나라를 이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지켰던 반공투사인 것입니다. 이 반공투사로서 강력한 공산 침략의 대응 전략 세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전쟁이 큰 성과가 없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휴전을 추진하게 되죠. 수십만 명이 죽고 다치는 이 전쟁의 늪에서 미국은 빨리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휴전이 되면 분명 북한은 또 언제 재침략을 해서 이 남한을 공산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승만은 북한의 재침략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 중에 미국의 휴전 압박에 맞서서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벼랑 끝 정수를 감행하면서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전쟁 이후에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는 핵심 장치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게 된 것이죠. 근데 참 감사하고 참 신기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의 도움으로써 전쟁을 치르고 있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약한 약소국이고, 그러면 이 한미 방위 조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우리 같으면 미국한테 한 번만 체결해 달라고 이렇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체결을 요구를 할 텐데, 이승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리했던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도 아주 당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을 공산세계에 대한 자유세계 싸움을 함께 수행하는 대등한 동반자로 여기고 반드시 미국은 너희들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 반만년, 5천년 역사 가운데 몇 번의 외세 침략이 있었는지 한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예? 997번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5년에 한 번씩 우리는 외세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반만년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70년 동안 오랜 평화가 찾아왔고, 이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는 경제, 군사, 정치, 문화 이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아주 부강하고 잘 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라가 된 것이죠.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이 클라크는 전쟁 중에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 지도자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이 공산당에 의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후에 이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때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 신기록을 깬 적이 없는데요. 한 33회, 그러니까 그 연설 중에 33회나 기립박수를 받았던 너무나도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1954년 7월 28일에 여기에서 이승만은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세계 자유인들이 살 길은 오직 하나, 그것은 악의 힘에 유화적이거나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들이여, 공산주의를 감기처럼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 마시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치명적인 퇴치운동에,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든지 유화적이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끔찍한 세력입니다. 자,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걸기합시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공산당의 잔악상을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될 때까지,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공산당들과 싸워야 할 것을 이렇게 강력히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근현대사를 집필하신 박윤신 원로 목사님께서도, 원로 목사님 이북에서 태어나서 공산주의 실상을 정확하게 목격을 하시고, 그리고 월남하셔서 국방경비대에 들어가셔서 6.25 참전 용사로서 그 전쟁을 겪으신 분이죠.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들이 얼마나 잔악한지를 실제로 체험하고 아시는 분이었죠. 그래서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이 공산주의는 이 지구상에 영원히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서 일평생 반공, 멸공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공을만 외친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나면, 내가 지금 80이 넘었지만 지금이라도 나라를 위해 나는 총을 들고 나와서 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자유, 종교의 자유, 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말렉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구약판 공산당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말씀은 정확하게 히브리어 해석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 정확한 해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것의 정확한 원문에 의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 말은 이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했기 때문이다. 키 야드 알 캐스 야흐, 아말렉의 손이 여호와의 보좌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공산주의는 단순히 하나님이 없다라는 무신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사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대항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는, 바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 사탄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공산당이 강력하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한 그의 백성들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대신 이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주시는 걸까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시면요, 이 출애굽기 17장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냐면요, 이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이 피곤해가지고 내려오면 전쟁에서 져요. 근데 이 손이 다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란체스카 여사에 의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아내죠.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 위기 때마다 한밤중에 침대에 엎드려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공산당의 공격으로부터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하나님, 이 미련한 늙은이에게 보다 큰 능력을 허락하시어 고통받는 내 민족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공산당과 끝까지 싸워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해주시고, 이승만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위기 때마다 기적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이기게 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의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웬 은혜인지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에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고 이승만 대통령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발전된 조국을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늘날까지 이 평강제일교회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까지 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남겨주신 것은 어두운 이때에 교회와 나라를 지키라는 시대적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우리 대한민국과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들 기도하는 기도의 용장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절대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가까이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나라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승리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수능 시험 중인 우리 평강의 자녀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지와 명철 집중력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평강의 자녀들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사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속사 말씀의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